야, 살림을 이렇게밖에 못하냐? 반찬이 꼬라지가 이게 뭐냐? 시어머니한테 7년 동안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웃으면서 어머니한테 반찬이나 집어드리고 있었고요. 근데 진짜 소름 끼쳤던 건 이혼 도장 찍고 2시간도 안 돼서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겁니다. 아, 그것도 모자라서 바로 그날 다른 여자를 들여놨더라고요. 제 옷은요, 검은 비닐봉지에 담겨서 현관 한쪽에 쓰레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7년이 봉지 너댓 개 분량이었어요. 근데 말이죠. 이 남편이 까먹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 집 전세금 2억 8천, 세입자 이름이 접니다. 제 퇴직금이랑 친정어머니 돈으로 넣은 거예요. 다음날 남편한테서 전화가 80통이 쏟아졌는데 저는 딱 한 통만 받아서 이렇게 말했죠. 누구세요? 잘 안 들려요. 그 뒤로부터 시댁 식구들은 난리가 났죠. 왜 난리가 났냐고요? 그건 지금부터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자, 그럼 전세금 2억 8천으로 시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윤서정 씨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결혼 7년 차의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한재윤의 양복을 세탁소에 맡기려고 옷걸이에서 꺼내 주머니를 뒤지고 있었죠. 안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강남의 프렌치 레스토랑 영수증이었어요. 2인 식사, 와인 포함 32만 원. 저는 그날 재윤과 외식한 적이 없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울음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그 영수증을 찍었고 클라우드에 증거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어 저장했습니다. 7년간의 결혼을 끝내는 첫 번째 기록이었죠. 그날 밤부터 저는 재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재윤은 어김없이 팀 회식이라고 말하고 자정이 넘어서 들어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면 말 한마디 없이 욕실로 직행해서 샤워부터 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저를 등진 채 핸드폰 화면을 손바닥으로 가렸죠. 저는 회계사 시절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듯 날짜, 시간, 행동을 메모장에 하나씩 기록해 나갔습니다.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재윤은 빈손으로 새벽 1시에 돌아왔어요. 아무 말도 없었죠. 저는 거실에서 잠든 재윤의 핸드폰 화면에 알림이 뜨는 걸 봤습니다. 하트 이모지 옆에 수빈이라는 이름. 떨리는 손으로 그 화면을 촬영한 뒤 화장실에 들어가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흐르는 물소리에 소리를 묻으며 울었어요. 거울 속에 비친 부은 눈을 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눈물이라고. 다음 날 오후 저는 대학 동기 정혜미를 만났습니다. 개업 3년차 변호사인 혜미는 카페에서 제가 보여주는 증거 폴더를 하나하나 넘기다가 입술을 굳게 다물었어요. 서정아, 이혼 전에 재산부터 파악해야 해. 혜미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너 7년 동안 전업주부였잖아. 내 이름으로 된 게 뭐가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통장도 재윤 이름이고 보험도 재윤 이름이야. 하나도? 혜미가 눈을 가늘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하나 있어. 혜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뭔데? 전세계약서. 세입자 이름이 내 이름이야. 결혼 초 시아버지 한병호가 살아계실 때 시어머니 소유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전세금 2억 8천만 원. 제 퇴직금 1억 5천에 친정어머니가 보태주신 1억 3천을 합친 돈이었죠. 그 계약서의 세입자 이름은 윤서정이었습니다. 혜미가 두 손을 깍지 끼며 말했습니다. 서정아, 전세 만료가 언제야? 한 7개월쯤 남았어. 혜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해. 만료 6개월 전까지 시어머니한테 안 살겠다고
통보를 보내야 하거든. 통보, 내용 증명, 법적으로 효력 있는 우편이야. 이걸 보내야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보내자. 혜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혼 시점이랑 전세 만료 시점을 맞춰야 해. 길게 보고 가자. 그 주말 시어머니가 주최한 가족 식사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 김말순이 밥상머리에서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젓가락으로 반찬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어요. 서정아, 살림을 이렇게밖에 못하냐? 반찬이 이게 뭐야? 재윤은 시어머니 옆에 앉아 웃으면서 반찬을 집어들였습니다. 아내에 대한 모욕을 들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치욕의 밥상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 되새기면서 월요일 오전 혜미가 소개해준 법무사를 만나 전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상담받았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고 만료일에 돈을 안 주면 등기를 걸고 그래도 안 되면 소송까지 간다는 단계를 확인한 뒤인 혜미와 함께 시어머니 앞으로 내용 증명을 발송했어요. 이건 이혼과 상관없는 세입자로서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이틀 뒤 저녁 재윤이 또 회식을 핑계로 나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재윤의 차량 블랙박스 앱을 열었어요. 차를 살 때 제 핸드폰에도 같이 깔아둔 앱이었죠. 주차 위치 기록을 눌렀더니 차가 멈춰 있는 곳은 회사 근처가 아니었습니다. 판교의 한 오피스텔. 저는 인터넷으로 그 건물을 검색했습니다. 상가층에 차수빈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는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었어요. 화면을 캡처해서 증거 폴더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 소파에 앉아 한 달간 모은 것들을 날짜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영수증 15장, 메시지 캡처 8건, 차량 위치 기록 6건, 카드 내역 4본. 정리를 마치고 혜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준비됐어. 1분도 안 돼서 혜미의 답이 왔습니다. 나도. 다음 날 아침 재윤이 구두를 신으며 말했습니다. 저녁에 좀 늦을 수도 있어. 응, 알겠어. 저는 평소와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냉장고에 붙어 있던 웨딩 사진 자석을 떼어냈어요. 조용히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웨딩 사진을 떼어낸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날 저녁 재윤이 먼저 거실 식탁 맞은편에 앉았어요. 평소와 다르게 두 손을 모으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서정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재윤이 물컵을 한 모금 마시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많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솔직히 요즘 대화도 없잖아. 같이 있어도 각자 따로 사는 것 같고. 재윤이 손가락으로 식탁 모서리를 두드리며 이어갔습니다.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 서로한테 좋지 않은 것 같고.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외도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살짝 깨물며 놀란 표정을 만들었어요. 속으로는 네가 먼저 말해줘서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저는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나도 오래 고민한 거야. 재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진지한 척했지만 눈동자가 계속 핸드폰 쪽으로 움직이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죠. 생각할 시간 좀 줘. 저는 눈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재윤의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게 보였어요. 안도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천천히 생각해. 급한 거 아니니까.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혜미에게 전화했습니다. 재윤이 먼저 이혼 얘기 꺼냈어. 진짜? 타이밍 좋다. 내용 증명 보낸 지 한 달 넘었으니까 법적으로 완전히 효력 잡힌 상태야.
혜미가 볼펜 뚜껑을 딸깍거리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이제 네가 조건 들고 나가면 돼. 사흘 뒤 저는 재윤 앞에 앉았습니다. 미리 적어둔 종이 한 장을 식탁 위에 밀어놓았어요. 합의 이혼으로 하자. 깨끗하게. 재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렇게 빨리 답을 줄 몰랐는데 오래 끌어봐야 서로 힘들잖아. 재윤이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위자료 포기, 가재도구 포기. 그 항목들을 읽을 때 재윤의 입꼬리가 슬쩍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다음 줄에서 재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전세금 2억 8천 반환은 별도 진행? 이건 뭐야? 재윤이 종이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이건 엄마한테 말해봐야 하는데 전세계약서에 세입자 이름이 내 이름이야. 이혼이랑 상관없이 계약 만료되면 집주인이 돌려줘야 하는 거야. 저는 짧게 설명했습니다. 재윤이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7년 동안 자기 집 전세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거죠.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정법원에 합의 이혼 신청서를 내고 30일 숙려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혜미에게 진행 상황을 알리자 혜미가 말했어요. 재윤이 위자료 포기에 바로 응한 거 자기한테 잘못이 있다는 걸 아는 거야. 그리고 전세금은 이혼이랑 별개 문제니까 이중으로 안전장치가 된 셈이야. 재윤 쪽에서 나중에 전세금 조항 빼자고 하면 이미 내용 증명 나간 상태야. 돌이킬 수 없어. 숙려 기간 동안 재윤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새 옷을 사왔고 헬스장을 등록했어요. 거울 앞에서 옆모습을 확인하는 재윤을 볼 때마다 저는 속이 뒤집어졌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겉으로는 천천히 짐을 정리하는 척하면서 인감, 통장, 보험 서류 같은 중요한 것들은 혜미 사무실 감고에 미리 옮겨 놓았어요. 숙려 기간이 끝나기 일주일 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정아,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세금을 왜 법적으로 청구해? 가족끼리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어머니, 이제 가족이 아니잖아요. 법대로 하는 게 서로 깔끔해요. 저는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파트에 묶인 2억 8천을 현금으로 만들 여력이 없다는 건 이미 파악하고 있었어요. 합의 이혼 당일 가정법원 복도였습니다. 저와 재윤은 나란히 앉아 순서를 기다렸어요. 재윤은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이는 걸 저는 옆눈으로 봤죠.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끝나고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아무런 표정 없이 도장을 눌렀어요. 잉크가 종이에 번지는 그 짧은 순간 7년이 끝났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재윤이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 응. 저는 짧게 답하고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타자마자 혜미에게 전화했어요. 끝났어. 수고했어. 이제 시작이야. 저는 시동을 걸고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백미러에 법원 주차장 반대편이 보였어요. 재윤이 자기 차에 올라타면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귀에 대고 누군가와 신나게 통화하는 모습이 백미러 안에서 점점 작아졌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전세 만료까지 남은 5개월. 2억 8천만 원이라는 시한폭탄의 초침이 이미 돌아가고 있다는 걸 저 남자는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전세금 반환 서류를 확인한 뒤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두고 온 짐을 가지러 가야 했거든요. 현관 앞에 섰습니다. 늘 쓰던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삐삐삐.
오류음이 울렸습니다. 다시 눌렀어요. 삐삐삐. 세 번째. 삐삐삐. 비밀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은 지 2시간도 안 된 시점이었어요. 저는 잠긴 문 앞에 서서 번호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장바구니를 든 옆집 아주머니 박미경이 나왔어요. 저를 발견하고는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어머, 서정 씨. 아까 재윤 씨가 젊은 여자분이랑 같이 들어가던데. 박미경이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짧게 답한 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뀐 시각, 박미경의 말, 아파트 복도 천장에 달린 방범 카메라. 하나하나 메모했어요. 재윤과 여자가 함께 들어간 장면이 찍혀 있을 거라는 것까지. 주차장으로 내려와 혜미에게 전화했습니다. 혜미야, 비밀번호가 바뀌었어. 문이 안 열려. 뭐? 지금? 혜미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재윤이 젊은 여자랑 같이 들어갔다고 했어. 혜미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정아, 너 아직 전세 만료 전이야. 정당한 세입자라고. 관리사무소 직원 세워놓고 문 열 수 있어. 지금 할까? 오늘은 빠져. 내일 내가 같이 갈게. 법적으로 절차 밟아서 물건 빼자. 저는 혜미 말대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혼한 지 2시간 만에 비밀번호를 바꾸고 다른 여자를 들인 그 남자. 분노보다 차가운 것이 가슴 안쪽에서 단단하게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친정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제 옛방에 짐을 풀면서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 이혼했어. 어머니는 부엌 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행주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고생했다. 어머니는 그 한마디만 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뒤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났어요. 좁은 방 한 구석에 여행용 캐리어 하나와 서류 가방 하나를 놓았습니다. 36년 인생이 가방 2개로 줄어든 거죠. 그래도 이 방에는 아무도 함부로 비밀번호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부터 재윤의 전화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처음 몇 통을 무시했어요. 점심때쯤 핸드폰을 확인하니 부재중 전화가 34통이었습니다. 문자도 쏟아지고 있었어요. 전세금이 무슨 소리야. 엄마가 쓰러지실 것 같다. 네가 이럴 줄 몰랐다. 시어머니가 내용 증명의 뜻을 이제야 아들에게 제대로 설명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문자를 하나하나 캡처해서 혜미에게 보냈어요. 폭격 시작됐어? 오후 늦게 부재중 전화가 67통을 넘었습니다. 저는 재윤의 전화를 한 통 받기로 했어요.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재윤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서정아, 2억 8천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엄마한테 현금이 어딨어? 재윤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았습니다. 저는 3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부러 끊어질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잘 안 들려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7년간 참아온 모든 것에 대한 저의 대답이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벨이 울렸지만 저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준 저녁밥을 먹으며 전세금 이야기를 간략히 꺼내자 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돈은 내 퇴직금이랑 내가 보탠 거다. 한 푼도 놓치면 안 된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7년 전 시어머니가 돈은 우리 집에서 관리한다며 제 경제권을 가져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오전 혜미와 함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함께 올라가서 비상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현관이 열리는 순간
여자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세면대에는 낯선 화장품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옷장 앞으로 갔습니다. 제 옷은 모두 검은 비닐봉지에 담겨 현관 한쪽에 쌓여 있었어요. 7년의 무게가 쓰레기 봉투 너댓 개 분량이었습니다. 저는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앨범, 어머니 유품인 비녀, 대학 졸업장. 아파트를 나서는데 복도에서 다시 박미경과 마주쳤어요. 어머, 서정 씨. 어제 그 젊은 여자분이 짐 들고 들어오던데. 혜미가 제 팔을 잡아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혜미를 보며 말했어요. 이혼한 지 하루 만에 입주 완료래. 입꼬리를 올렸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혜미에게 물었어요. 시어머니 쪽에서 전세금 좀 늦게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 혜미가 엘리베이터 버튼 옆에 기대서며 대답했습니다. 안 받아주면 돼. 만료일에 안 주면 바로 다음 수순 밟는 거야. 차에 올라타서 혜미와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전세 만료까지 약 5개월. 시어머니가 돈을 마련 못하면 등기를 걸고 그래도 안 되면 소송.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 건물과의 인연은 끝났지만 2억 8천만 원은 반드시 제 통장에 들어올 겁니다. 아파트에서 물건을 빼온 지 일주일 뒤 혜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 쪽 변호사한테 공문 왔어. 혜미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전세금 돌려주는 걸 6개월 늦추겠대. 대신 매달 이자를 주겠다고. 6개월? 아파트를 팔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릴 시간을 벌려는 거야. 받아주면 안 돼. 시간 끌수록 변수가 생겨.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유예 없이 만기일에 바로 돌려받는 걸로 해줘. 혜미가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 주말 친정 근처 부동산 중개사무소 3곳을 돌았습니다. 전세금 규모에 맞는 작은 아파트를 찾고 있었어요. 서울 외곽의 24평짜리 한 곳이 전세 2억 5천에 나와 있었습니다. 나머지 3천만 원은 생활비로 쓸 수 있다는 계산이 섰죠. 부동산 사장님이 서류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혼자 사실 건가요? 네, 혼자요. 그 2글자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가벼웠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했어요. 친정 근처 세무사 사무소에 파트타임 자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7년이라는 공백이 있었지만 공인회계사 자격은 살아있었고 장부 정리나 세금 관련 보조 업무는 할 수 있었어요. 면접 날 김 소장이 제 이력서를 들여다보다가 안경을 치켜 올리며 말했습니다. 회계사가 파트타임이라니 아깝네. 바로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가능합니다. 김 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어요. 그럼 월요일에 봅시다. 세무사 사무소에서 일을 시작한 지 2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핸드폰에 시어머니 이름이 떴어요. 이전처럼 거칠게 쏘아붙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였어요. 서정아. 시어머니가 수화기 너머에서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7년간 내가 잘못한 거 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시어머니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이 돈을 한꺼번에 빼가면 내가 집을 팔아야 해. 제발, 제발. 7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순간 가슴 한쪽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바로 뒤이어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가 뭘 했다고. 밥값이나 해라. 그 말들이 귓속에서 울렸어요. 어머니, 저도 살아야 해요. 저는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세 만기일이 다가왔지만 시어머니는 끝내 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혜미와 함께 만기일 바로 다음 날 법원에 갔어요.
제 전세금이 이 아파트에 묶여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기록해달라는 신청이었습니다. 이게 등록되면 시어머니가 아파트를 팔더라도 제 전세금이 가장 먼저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약 2주 뒤 법원에서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첫 번째 법적 권리가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재윤이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카카오톡으로 긴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한테 이러는 건 너무하다. 어떻게든 돈 마련해 볼 테니까 등기 취소해라. 저는 그 돈이라는 표현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제 퇴직금과 친정 어머니의 돈이 그 돈으로 줄어드는 순간 이 남자에 대한 어떤 미련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읽었다는 표시만 남기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혜미가 본격적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시어머니 김말순을 상대로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재판이었죠. 혜미는 시어머니의 재정 상태를 파악해서 알려줬어요. 강남 외곽상가 하나에서 나오는 월세 180만 원과 아파트 외에는 현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재윤의 월급도 대부분 어디론가 빠져나가고 있었고요. 부동산 위에 앉아 있을 뿐 실제로는 돈이 없는 집안이었던 겁니다. 소송을 낸 지 약 한 달 반 뒤 법원에서 양쪽을 불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쪽 변호사가 입을 열었어요. 아파트 매매를 진행 중입니다. 팔리는 대로 바로 돌려드릴 테니 2개월만 시간을 주십시오. 저는 혜미와 짧게 눈을 마주쳤습니다. 혜미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아파트 팔린 대금에서 전세금을 바로 저한테 넘기는 조건이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혜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매매 대금이 다른 데로 빠지지 않도록 하자는 겁니다. 양쪽이 그 조건에 합의했습니다. 법원 복도로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이름을 불렀어요. 서정아. 저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시어머니가 핸드백 끈을 두 손으로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7년을 가족으로 살았으면 정이란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 그 정이란 걸 7년 동안 한 번이라도 주신 적 있으세요?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할 말을 잃은 얼굴이었어요. 저는 돌아서서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법원을 나선 뒤 미리 알아두었던 24평 아파트에 가계약금을 걸었습니다. 아직 손에 들어오지 않은 돈이었지만 법원에서 합의한 내용이 담보가 되었으니까요. 부동산에서 입주 시기를 맞춘 뒤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새집 비밀번호, 엄마 생일. 이 번호를 아는 사람은 저와 어머니 그리고 혜미. 세 사람뿐이 될 겁니다. 가계약을 걸어둔 지 2주쯤 됐을 때였습니다. 세무사 사무소에서 장부를 정리하다가 문득 재윤의 월급이 떠올랐어요. 중견 건설사 과장이면 연봉이 적지 않았을 텐데 재윤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월급이 빠듯해. 아껴 써. 그 말을 믿고 7년을 살았어요. 생활비를 최소한으로 받으면서도 의심하지 않았죠. 저는 증거 폴더를 뒤져서 결혼 기간 중에 찍어두었던 재윤의 급여 명세서 사본 몇 장을 찾아냈습니다. 혜미에게 보내면서 말했어요. 재윤 월급에서 생활비 빼면 매달 최소 150만 원 이상이 어디론가 빠져나갔어. 추적해 줄 수 있어? 소송 과정에서 시어머니 통장 거래 내역이 일부 열려 있으니까 확인해 볼게. 약 3주 뒤 혜미가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서정아, 찾았어. 뭘? 재윤 급여 통장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시어머니 통장으로 넘어갔네요. 다 합치면 4천만 원쯤 돼.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부모님 용돈 아니야? 시어머니가 상가 월세만 180만 원씩 받는 사람이야.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거든. 게다가 이체 시기가 재윤이 바람 피우기 시작한 시기랑 정확히 겹쳐 혜미가 서류를 넘기며 이어갔습니다. 이건 부부가 같이 번 재산을 몰래 빼돌린 거야. 재산 숨기기에 해당할 수 있어. 7년간 속아왔다는 사실에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추가로 소송 낼 수 있어? 합의 이혼 때 재산 안 나누기로 했잖아. 근데 재윤이 돈을 숨긴 걸 네가 몰랐으니까 속여서 서명하게 한 거라고 주장할 수 있어. 저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혜미야, 그 돈은 내가 7년간 살림한 대가야. 한 푼도 안 놓칠 거야. 그 무렵 박미경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정 씨, 재윤 씨랑 같이 사는 여자분 있잖아요. 둘이 거의 매일 밤 싸우더라고요. 박미경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특히 돈 얘기로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벽 너머로 소리가 들려서 전세금 문제가 터지면서 재윤이 수빈에게 예전처럼 돈을 못 쓰게 된 거겠죠. 재산분할 소송장이 재윤에게 전달된 날 저녁이었습니다. 세무사 사무소에서 퇴근해 친정집 골목으로 접어드는데 가로등 아래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재윤이었습니다. 볼이 꺼지고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어요. 서정아. 재윤이 한 걸음 다가오며 제 앞을 막았습니다. 소송까지 하는 거야? 진짜 이렇게까지 할 거야? 판교 오피스텔에서 뭐 했는지 네가 더 잘 알잖아.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 정한 건 너야. 저는 재윤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재윤이 뒤에서 뭐라고 더 말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소송이 접수된 지 약 2주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 차수빈이라고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재윤한테 들은 거랑 실제 상황이 너무 달라서요.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요. 순간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혜미의 말이 떠올랐어요. 수빈의 진술이 소송에서 재윤이 돈을 숨겼다는 걸 증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만나죠. 저는 먼저 혜미에게 전화했습니다. 수빈이 만나자고 했어. 카페에서 만나지 마. 우리 사무실로 불러. 법률사무소에서 정식으로 만나야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어. 저는 수빈에게 다시 연락해서 혜미의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수빈은 잠깐 망설이다가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면담 당일 혜미의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빈은 작고 마른 체구에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말을 쏟아냈습니다. 재윤 씨가 아내랑 따로 산 지 오래됐고 곧 정리된다고 했어요.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줬는데 이혼하고 나서 갑자기 돈이 없다면서 오히려 저한테 빌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 월 200만 원이라는 숫자에 귀가 멈췄습니다. 급여 명세서와 생활비 사이의 빈 구간. 그 돈의 일부가 이 여자에게 갔던 거였어요. 재윤한테 받은 송금 내역 남아 있어요? 수빈이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찍힌 입금 기록이었어요. 혜미가 면담 기록을 정리하면서 수빈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진술서랑 송금 내역 사본을 소송 자료로 쓸 수 있게 동의해 주시겠어요? 수빈이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저도 이용당한 거잖아요. 수빈이 서류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 여자를 미워해야 하는 건지 안쓰러워해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면담이 소송의 방향을 바꿀 거라는 건 확실했습니다. 수빈이 나간 뒤 혜미와 둘이 남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 통장으로 간 4천만 원, 수빈한테 간 3천만 원. 합치면 7천만 원 넘게 빠져나간 거야. 혜미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두워진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년 만에 장부를 다시 읽고 숫자를 추적하고 빠진 돈을 찾아내는 이 감각.
회계사 윤서정이 돌아온 거였어요. 시어머니의 아파트가 팔렸다는 소식을 혜미가 전해줬습니다. 법원에서 합의한 대로 매매 대금에서 전세금 2억 8천만 원이 제 계좌로 바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어요. 세무사 사무소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어요. 잔고 숫자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2억 8천만. 제 이름 아래 찍힌 그 숫자를 한 번, 두 번, 세 번 다시 봤습니다. 퇴근 후 곧장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갔습니다. 가계약을 걸어두었던 24평 아파트의 본계약을 체결했어요. 전세금 2억 5천만 원을 이체하고 남은 3천만 원은 생활비와 소송 비용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입주일은 언제로 할까요? 중개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어요. 최대한 빨리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었던 날보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건 끝내는 도장이 아니라 시작하는 도장이었으니까요. 입주일까지 2주 동안 친정 어머니와 함께 살림을 준비했습니다. 가구점을 돌아다니는데 어머니가 식탁 앞에서 멈춰 섰어요. 식탁은 좋은 걸로 하나 사라. 내가 보탤게. 어머니가 지갑을 꺼내려는 걸 저는 잡았습니다. 엄마 마음만 받을게. 내가 고를 수 있어. 커튼 색깔부터 수저통 위치까지 제가 정했습니다. 혼자 사는 24평의 모든 물건을 제가 골랐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 손으로 고르는 이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혜미가 재윤 쪽 소식을 전해줬어요. 시어머니가 아파트 판 돈에서 전세금 빼고 남은 걸로 외곽 빌라에 들어갔대. 재윤은 아파트에서 나가야 하니까 수빈 오피스텔로 같이 들어갔는데 둘이 사이가 완전히 나빠졌다더라. 누구한테 들었어? 박미경 씨. 아직 같은 층이니까. 입주 당일이었습니다. 택배 박스 5개와 캐리어 하나를 들고 새 아파트 현관 앞에 섰어요. 비밀번호를 설정했습니다. 어머니 생일 4자리. 번호를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이 번호를 함부로 바꾸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빈 거실로 들어서서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제 공간의 공기였습니다. 입주 후 사흘 뒤 김 소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윤 선생,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어때요? 월급이랑 보험 조건도 괜찮을 거예요. 김 소장이 안경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덧붙였어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회계사 재등록을 하려고요. 7년 동안 보수 교육을 안 받아서 등록이 빠진 상태라 교육부터 다시 이수해야 하거든요. 김 소장이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그때까지 여기서 실력 쌓으면 되지. 응원하겠소. 그 주말 혜미가 와인 한 병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집들이 안 할 거면 내가 하러 왔어. 아직 가구가 다 안 들어온 거실에서 바닥에 나란히 앉았어요. 와인잔이 없어서 종이컵에 따랐습니다. 혜미가 종이컵을 들어 올리며 빈 벽을 둘러봤어요. 야, 내 집이다. 내 집. 저는 텅 빈 벽을 바라봤습니다. 이 벽을 제가 원하는 것으로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이 와인보다 더 머리를 어지럽혔어요. 혜미야, 고마워. 진짜 뭘 고마워해. 네가 다 한 거지. 혜미가 종이컵을 제 종이컵에 부딪혔습니다. 탁 하는 가벼운 소리가 빈 거실에 퍼졌어요. 집들이 다음 주 월요일 재산분할 소송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혜미가 법정에서 재윤이 시어머니 이름으로 보낸 4천만 원과 수빈에게 보낸 3천만 원의 증거 자료를 냈어요. 수빈이 혜미의 사무실에서 작성한 진술서가 핵심이었습니다. 재윤한테 매달 200만 원씩 받았고 그 돈이 월급에서 나온 거라고 재윤이 직접 말했다는 내용이었죠. 재윤 쪽 변호사가 재판을 미뤄달라고 했지만
판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재윤이 복도에서 제 팔을 잡았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양복이 구겨져 있었어요. 수빈한테까지 연락한 거야? 수빈이 먼저 연락해 왔어. 그리고 네가 숨긴 돈 찾는 건 내 권리야. 저는 팔을 빼고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재윤이 벽을 주먹으로 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새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불을 켰습니다. 아직 커튼이 없는 창으로 야경이 들어왔어요. 전세금은 돌아왔고 새집도 생겼고 직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소송이 남아 있었어요. 식탁 위에 소송 자료를 펼쳐놓고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봤습니다. 내일 퇴근길에 커튼부터 사야겠다고 생각하며 불을 껐습니다. 첫 번째 재판으로부터 약 3주 뒤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윤 쪽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시어머니 통장으로 보낸 돈은 부모님을 위한 효도 자금이었습니다. 혜미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가 월세 수입만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분입니다. 그리고 재윤 씨가 시어머니 통장에 돈을 보내기 시작한 시기가 외도가 시작된 시기, 수빈 씨에게 송금한 시기와 정확하게 겹칩니다. 혜미가 타임라인 자료를 판사에게 제출했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이체 내역과 외도 정황이 한 장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판사가 자료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다음 기일에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혜미가 말했습니다. 판사가 우리 쪽 자료를 오래 봤어. 좋은 신호야. 확실해? 확실한 건 결과가 나와봐야 알지. 근데 흐름은 나쁘지 않아. 판결까지 약 한 달이 남았습니다. 낮에는 세무사 사무소에서 장부와 씨름하고 밤에는 집에 돌아와 보수교육 온라인 강의를 들었어요. 법정에서 재윤이 저를 바라보던 눈빛이 문득문득 떠올랐지만 컴퓨터 화면 속 숫자들에 집중하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판결을 3주쯤 앞둔 어느 날 혜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재윤이 우리 사무실로 직접 찾아왔었어. 뭐? 합의하자고. 5천만 원에 끝내자고 했어.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5천이면 턱없이 낮잖아. 맞아. 근데 상대가 먼저 손 내밀었다는 건 자기들이 불리한 줄 안다는 뜻이야. 어떻게 할래? 판결까지 가자. 증거도 충분하고 법원 분위기도 괜찮았잖아. 정당한 만큼 받을 거야. 판결을 약 2주 앞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세무사 사무소에서 퇴근해 문을 나서는데 건물 앞에 낯익은 뒷모습이 서 있었어요. 돌아선 얼굴은 시어머니 김말순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예전에 가족 식사 자리에서 보던 모습과는 딴 사람 같았습니다. 서정아, 잠깐만. 시어머니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는 경계하면서도 근처 편의점 앞 벤치로 안내했어요. 시어머니가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고 손가락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수빈이가 재윤을 쫓아냈다. 시어머니가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나와서 우리 빌라로 들어왔는데 매일 술만 마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내가 너한테 미운 소리 많이 했다. 그건 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네가 미운 게 아니라 아들이 미운 거였어. 엄마라서 차마 그 말을 못한 거야.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64세 여자가 집을 팔고 빌라로 내려와서 아들의 뒷수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서 분노와는 다른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어머니, 심정은 이해해요. 근데 소송은 법원이 결정할 문제예요. 저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잡지 않았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터벅터벅 멀어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작아졌어요. 7년간 가장 두려웠던 사람이 이렇게 작아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고 식탁에 앉아 내일 할 일 목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판결 선고 당일이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 한재윤이 결혼 기간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어머니 계좌와 제3자에게 빼돌린 사실이 인정됩니다. 원고가 이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재산을 나누지 않겠다는 서류에 서명한 것은 피고가 속인 것으로 봅니다. 판사가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피고 한재윤은 원고 윤서정에게 4,800만 원을 지급하라. 7년의 값이 숫자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 안에서 서글픔과 안도가 동시에 부딪혔어요. 법정을 나서는데 재윤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풀이 죽은 얼굴로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어요. 다 네가 이겼다. 재윤이 바닥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긴 게 아니야. 내 것을 찾은 거야. 저는 재윤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등 뒤에서 재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정문을 나서자 혜미가 커피 2잔을 들고 서 있었어요. 한 잔을 건네받아 한 모금 마시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재윤에게서 4,800만 원이 나눠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혜미가 말했어요. 시어머니 도움이랑 본인 퇴직금 일부를 합쳐서 마련한 것 같아. 마지막 입금이 완료된 날 혜미에게 전화했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진짜 끝이야. 그날 저녁 새집 거실벽에 혜미가 집 들일 때 가져온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그 옆에 세무사 사무소 정규직 사원증과 보수교육 수료 내역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전세금 잔액 3천만 원, 재산분할금 4,800만 원, 매달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처음으로 제 인생의 살림살이를 제 손으로 적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목 안쪽이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았어요. 파일 이름을 적었습니다. 윤서정, 첫 번째 분기. 모든 소송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난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출근 준비를 했어요. 세무사 사무소 업무에 자신감이 붙었고 보수교육도 절반 넘게 끝냈습니다. 회계사 재등록이 눈앞이었어요. 매일 아침 제가 고른 옷을 입고 제가 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제가 내린 커피를 마시는 이 루틴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잠그는 손끝에 떨림은 없었어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혜미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링크 하나와 함께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너 기사 났어. 링크를 눌렀습니다. 법률 관련 인터넷 게시판에 제 재산분할 소송이 이름을 빼고 올라가 있었어요. 전업주부가 남편의 재산 숨기기를 밝혀내서 이긴 사례로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어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글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입꼬리를 올리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점심시간에 혜미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 판례 이후로 비슷한 이혼 사건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 혜미가 볼펜을 딸깍거리며 말했습니다. 나 이혼 전문으로 제대로 시작하려고. 근데 서정아, 너한테 제안이 있어. 뭔데? 돈 관련 상담 파트를 같이 맡아보면 어때? 회계사 재등록 끝나면.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등록 마무리되면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
7년 전에 닫혔던 문이 새로운 모양으로 다시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퇴근 후 새 집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발신인은 김말순 시어머니였습니다. 소송 서류에 제 새 주소가 적혀 있었으니 그걸 보고 보낸 거겠죠. 봉투를 열었습니다. 짧은 손편지였어요. 서정아, 7년간 내가 잘못한 거 안다. 잘 됐으면 좋겠다. 마지막 줄에서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편지를 구기지도 않았습니다. 서랍 안에 넣어뒀어요. 주말 친정 어머니를 새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어머니가 현관에 들어서서 부엌과 창가의 작은 화분, 벽에 걸린 액자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사람 사는 집 같다. 어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계란말이를 식탁에 올렸어요. 이렇게 잘 차리는 줄 몰랐네. 어머니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7년 동안 시어머니 입맛에 맞추느라 제 요리를 즐겨본 적이 없었어요. 오늘은 제 입맛대로 간을 맞추고 제 접시에 담았습니다. 이 평범한 저녁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속으로만 되새겼어요. 어머니가 돌아가고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7개월여 전 이혼 도장을 찍고 돌아간 그 현관 앞. 늘 쓰던 비밀번호가 먹히지 않았던 그 순간. 그때 느꼈던 게 분노였는지 슬픔이었는지 해방이었는지 지금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순간이 없었다면 지금 이 부엌에서 제 그릇을 제가 씻고 있는 이 밤도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으며 말했어요. 수고했어. 다음 주 월요일 김 소장이 점심을 먹다가 물었습니다. 윤 선생, 혹시 세무사 시험도 생각 있어요? 아직은 회계사 재등록이 먼저예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보수교육 일정표 옆에 포스트잇을 하나 붙였어요. 세무사? 선택지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다는 것, 그걸 제가 고른다는 것. 어느 비오는 퇴근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역 앞에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어요. 돌아선 얼굴은 재윤이었습니다. 양복이 아닌 캐주얼 차림에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있었어요. 저를 알아보고 멈칫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잘 지내? 응, 잘 지내. 재윤이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말했어요. 나도 다시 시작하려고. 잘 되길 바라. 진심이었습니다. 미움도 미련도 아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가장 완전한 끝이었어요. 저는 우산을 쓰고 재윤은 비를 맞으며 각자의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젖은 우산을 현관에 세웠어요. 혜미의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돈 관련 상담 파트 같이 준비하자.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어서 어머니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내일 된장 가져갈까? 네, 감사해요 엄마. 핸드폰 연락처를 내려다봤습니다. 시댁, 시어머니, 남편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없었어요. 대신 혜미, 엄마, 김 소장님, 새집 관리사무소가 자주 연락하는 목록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노트북을 펼쳤어요. 혜미와의 공동 기획안을 쓰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양복 주머니 속 영수증을 처음 발견한 그 수요일 저녁이 떠올랐어요. 그날의 저는 울었고 지금의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도장, 법원, 전화 80통, 검은 비닐봉지, 빈 거실, 된장찌개, 숫자들이 있었어요. 노트북을 닫고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비밀번호 패널의 불빛이 작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 번호를 아는 사람은 저와 어머니와 혜미 세 사람뿐입니다. 잠금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했어요. 잘 잠겼네.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불을 끄고
제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윤서정 씨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돌이켜보면요, 이 사연은 단순히 돈을 되찾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7년 동안 자기 이름 석자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한 사람이 다시 자기 이름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자기 손으로 비밀번호를 정하고 자기 통장에 자기 돈을 넣기까지의 이야기였어요. 저는 이 사연을 정리하면서 자꾸 이 대목에서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서정 씨가 새 집에 이사한 날 비밀번호를 설정하면서 엄마 생일을 눌렀다는 거요. 이 번호를 아는 사람은 나와 엄마 그리고 친구 혜미뿐이라고 했을 때 아, 이분이 진짜 지키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에도 혹시 누군가의 눈치를 보느라 내 이름을 한쪽에 접어두고 사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참고 또 참으면서 그게 가족을 위한 거라고, 그게 어른의 도리라고 스스로를 다독이셨을 수도 있고요. 근데 말입니다. 나를 지키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나로 살아야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떳떳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